사실 이제 좀 설명을,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사실 요즘 보면 그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뭐 아티클이나 페이퍼들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스타디할 때 썼던 책이 요 비트코인 앤 크립토커런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들었던 교재였었고요.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때 내용 중에 보면 사실 오늘 내용이 다 언급이 이미 됐던 겁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그때 짧게 언급됐었어요. 프루프 오브 번이라고 언급이 됐었고, 프루프 오브 번이라는 게 있고, 이때 뒤로 쓰는 게 이제 OP 리턴이라는 코드가, OP 코드가 이걸 구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다룰 때 보면 이 통화, 돈에 관련된 거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요때 요 내용이 약간 좀 꼽혀 있었던 상황이고, 약간 뭐 잊고 있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보게 된 책이 그 다음에 보게 된 책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책이었습니다.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이었고, 마스터링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데이터 레코딩 아웃풋이라 그래갖고, 이 OP 리턴이라는 걸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때 뭐 한번 다 보신 내용인데, 근데 조금 더 좀 살펴보다 보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서 좀 살펴보다 보니, 최근에 또 회근님이 요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이거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더 넓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언다큐멘티드 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뭐 찾아보다 보니 이게 논문이 정리가 잘 된 게 있어서 이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집은 레처라는 논문집인 것 같고요. 최근에 생긴 지 꽤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3년 정도 됐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주로 주관해서 아마 하고 있는 논문집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거 말고도 뭐 사실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뭐 아카데믹하거나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요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티클만 이제 골라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거 말고도 뭐 플레이워크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뭐, 분산 프로토콜을 어떻게 레버리징 할 것이냐, 크로스소싱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필요하신 부분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덜 알려진 논문집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i3E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논문들이 꽤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이긴 하지만 리뷰의 성격이 강한 논문이고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걸 제시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쉬운 논문인데 비트코인을 잘 알아야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논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서는 제반 지식이 있어야지만 조금 용이하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저도 잘 못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이 논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비트코인은 우리는 알고 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어떤 의미의 데이터들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서베이를 만든 게 자기네가 하고자 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데이터 인서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방식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약간 효율성 위주로 자기가 분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뭐 효율성이나 비용 그리고 뭐 편리함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서 어떻게 리컨스트럭션 할 것인지, 이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봐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첫 번째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니지만 되게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인서션에 대해서 분석한 건 사실이고요. 오픈 리턴이나 뭐 기타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분류해서 낸 논문도 꽤 있어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넣는 거가 뭐 중요하냐 아니라고 뭐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하면 그냥 현재 가격이 얼마야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장에 글이 뭐냐면 처음에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처음 생길 때부터 어떤 글이 새겨져 있어요. 혹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참고해서 링크 갖고 왔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진행하면 할게요. 보통 보면 이제 그냥 들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인데요. 이미 사실 비트코인 상에는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이 시작을 돼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날 나왔던, 요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이 사토시가 집어넣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영국의 2차 구제금융에 관련된 금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하는 내용을 실었던 글이거든요. 요 글을 그대로 실은 게 요 블록체인 상의 이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문에 이제 서두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상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게 절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장으로 이미 익숙한 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화 개념으로 어떤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논문 쓸 때 첫 번째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Utilize as a Free Speech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언론의 자유로 특화되어 있거나 어떤 유틸라이징 되어 있는 플랫폼이란 이미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들을 퍼블리싱 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거는 누군가 검열을 하거나 센서를 하거나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조작하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더불어서 영원하게 어떤 데이터를 세상에 어떤 포스팅할 수 있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문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서두를 잘 깔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경계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이게 뭐 올바른 방법이야 이런 거를 디베이팅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 이러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방식들이 어떤 효율성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비교하는 데 주안점이 뒀고 나는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명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신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저자인데 이 책에 아마 우리가 이미 본 책이죠. 이런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OP 리터라는 부분에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하간의 비트코인 페이먼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자체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사실 마스터링 비트코인 저자가 그 책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고요. 요 사람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것들을 뭐 효율성이라든지 비용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자는 게 저자의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이 요 논문을 보는데 조금 관심 갖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분류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하간의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를 남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요거를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남기거나 이런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한번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런 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표를 쓰고 있어요. 장래에 미래에 디지털 고고학자들한테 아마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찾아내서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거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최초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부 한정돼서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해서 하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한번 이거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뭐 어디서 발췌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석까지 읽어보진 않아갖고 여건의 사람들이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블록체인에 어떤 정보를 남긴 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어떤 글이나 정보를 남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행동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하나의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 이거를 대응책 중에 하나로는 뭐 pay to script hash, 그러니까 우리가 P2SH라고 부르는 트랜잭션을 써서 최대한 가격을 비싸게 받음으로써 그 데이터를 라이팅할 때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번의 글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그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 못 봤습니다. 레퍼런스는요. 뭐 이런 사람이 쓴 글을, 이게 그 저희가 봤던 책이네. 첫 번째 봤던 책에서 그 쓴 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발췌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책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쓴 책인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사실 맞는 말이고요. 현재 막을 방법은 없고, P2SH 자체는 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결론은 다시 나올 텐데, 현재 회근님이 하고 있는 거는 주로 OP 리턴을 쓰고 있어요. OP 리턴을 써서 아마 저저번 주에 아마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OP 리턴을 쓸 때는 나중에 다 비교해서 나오긴 하는데, OP 리턴을 쓰는 것보다 P2SH를 써서 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미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두 가지식으로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뒤에도 이제 다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관련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계속 듣는데 지장이 없는 내용 중 하나가 페이 투 페이크 키 해시 메서드라는 게 나와요. 사실 이제 페이크를 빼고 저희가 이제 페이 투 키 해시 KH라고 하면 이미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들으신 적이 없진 않으실 거고요. 저희가 이미 워낙 스타디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드레스. 그러니까 제가 주소 잘못 집어넣었네요.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지금 잘못 갖고 왔나요? 일반적인 어드레스인데요.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페이 투 키 해시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제 사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페이 투 키 해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페이크라는 용어를 써요. 실적으로 제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크라는 용어로 이 사람이 이제 디파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데이터를 남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키해시인데, 키해시의 어떤 키값이나 해시값에다가 어떤 의미의 자기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돈을 보내버리면, 이거는 영원하게 UTXO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UTXO에 다시 해시값이나 키값을 보면 그 데이터에 남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UTX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누군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값 자체가, 해시값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값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그 값은 영원하게 UTX 남아있고, 이거는 UTX가 끊임없이 이게 커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되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방식을 남기는 게 하나 있다가 이제 사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시도가 많은 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했었나 봐요.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커런시 어마운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남기는 거죠. 몇 바이트 안 되지만 거기다가 데이터를 남김으로써 데이터를 남김으로써 이제 어떤 인코딩 데이터를 남김으로써 UTXO 상에 이제 데이터를 남기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또 시도한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양은 크지 않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8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남기려는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오픈 리턴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 오픈 리턴이라는 오퍼레이션 코드를 제안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남기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 지금 회원님이 구현한 방식이 이제 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 상세하게 또 설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 넘어갔고 새로운 알트코인이라는 퍼마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런 데이터만 남기기가 여기 보면 이제 프루프 오브 리트러빌리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만 남기기 위한 형태의 이제 퍼마코인 같은 것도 이제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 아니면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된 연구라든지 유사 연구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약간 알고 지나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예, 말하는 예. 비트코인 상에서 기록 같은 거하고 돈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뭐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는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 때문에 본인이 넣고 싶은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그 회원님한테 돈을 보낼 수도 있는데 메타데이터로서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 이체할 때 보면 그냥 계좌번호만 넣어서 보내면 되지만 자기의 통장에다가 이거 어떤 용도로 보낸 거라고 쓰잖아요. 뷰티풀 체인, 뭐 회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메타 체인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거기에 정보는 뭐 본인이 어떻게 뭘 넣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그거는 있어요? 내가 근본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 스크립트의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고 메타데이터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뭐 찾고 어떻게 해시를 풀고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나올 거고요.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어떤 내용을 넣느냐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바뀐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거를 뭐 해시해서 넣는지 그냥 넣을지 이런 거는 요게 이제 뒤에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들 알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 랭귀지를 원활히 이해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모든 구현이 스크립트 랭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뭐 저희가 스타를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 스크립트 랭귀지는 스택 베이스 랭귀지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앞으로 그냥 스크립트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스크립트라고 부를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인풋 스크립트하고 아웃풋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과 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실 거고요. 인풋 스크립터는 일반적으로 언락킹 스크립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웃풋 스크립터는 락킹 스크립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계속 순서가 바뀌네요. 제가 지웠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프리뷰가 좀 불편해갖고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스크립터하고 아웃풋 스크립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통 보면 트랜잭션제는 인하고 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인풋 스크립터가 들어가 있고 아웃풋 스크립터가 들어가 있다 정도는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는 이제 인풋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언락킹 스크립터라고도 우리가 지칭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웃풋 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락킹 스크립터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웃풋 스크립터는 누군가한테 보내주는 거고 보내주면서 이제 락킹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락킹 스크립터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락킹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한 용도로 있기 때문에 언락킹 스크립터, 인풋 스크립터를 언락킹 스크립터라고도 용어를 쓴다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 보면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표준화된 그 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5가지 형태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왔던 P2PK라는 게 있고, P2PKH라는 게 있고, 멀티 시그네이처라고 해서 이제 다중 설명할 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러나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이제 P2SH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OP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앞에서 요거에 중간에 F자 들어간 거 설명을 잠깐 했고요. 아까 보면 이제 페이 투 스크립트 해시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잠깐 했고, OP 리턴 설명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빼고 이미 설명이 대충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그 비트코인 J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 표준화된 스크립터와 아닌 거를 뭐 갈라내는데 이용했다는 실험적인 방식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관련된 코드가 잠깐 나와 있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제약성을 알아야 될 부분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나중에 찾아보셔도 돼요. 소스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넘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쓸 때마다 표준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100KB 일단 제약이 되어 있고요. 인풋 스크립터의 제약은 1650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될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싱글 엘리먼트 이제 각각의 스택에 쌓일 수 있는 그 최대 길이는 그 520바이트이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스크립터 실행이 되고 나면 일단은 그 하나의 그 non-pulse 엘리먼트로 돼야지 실행이 되고서 뭐 돈을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스크립터 랭귀지 좀 보셨으면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그 회근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인풋 스크립터는 뭐 OP 코드 중에 이제 OP 푸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안 쓸 수 있다.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미니멈 아웃풋 밸류는 기본적으로 546 사토시가 요 데이터를, 요 글을 쓸 때까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로 뭐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깔아야 될 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46 사토시가. 그러니까 0.0000546이라는 숫자가 이제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요 내용 봐도 되고 안 봐도 그만이긴 한데,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보면 이제, 어떤 게 스탠다드 트랜잭션이고, 어떤 게 논 스탠다드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정의가 대충 돼 있긴 하는데, 그 비트코인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노드에서는 논 스탠다드 버전도 받아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논 스탠다드 그 트랜잭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탠다드 트랜잭션만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회근님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봤을 때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제 스탠다드라는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에서 많이 언급했던 요 함수 통해서 체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지 스탠다드라는 펑션 자체가 비트코인의 표준이 아닙니다. 또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지 스탠다드 어떤 노드에서는 이지 스탠다드 갖고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컴필레이션 파일에 세팅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언급을 요 26번 주석에 보면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두 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재웅님인가요? 예, 재웅님하고 회근님하고 언급 잠깐 했었는데, 이제 트랜잭션 일하다 보면 이제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라고 그러나요? 그 트랜잭션을 변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뒤에 잠깐 설명할 텐데, 요 용어 자체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아마 뒤에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간 설명을 막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나오는데, P2SH가 뭐 가장 뭐 유연성을 제공해주고 있고, 가장 뭐 활용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설명하면서,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이고요. 크게 데이터를 넣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P2SH가 쓰이는 방식이냐, P2SH가 쓰지 않는 방식이냐고 크게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P2SH가 쓰지 않는 방식으로 한 5개 정도, P2SH를 쓰는 방식으로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 이거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아해서, 그냥 이 표만 보셔도 되긴 해요. 표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것만 써야지 할 수 있는데, 혹시 하시는 일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쭉쭉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도 사실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아마 이런 거 들었다 나중에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정도로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P2SH가 계속 나오는데 P2SH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미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입니다. 그 코인베이스는 그 마이닝에서 성공했을 때 성공한 마이너가 자기의 어떤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은 어떤 마이너가 채굴을 했어야 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2S에 상관없는 대표적인 케이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케이스고, 아마 처음에 마이닝된 그 트랜잭션 코드를 넘기게 되면,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 정보를 보시면, 요 체인 베이스는, 요 돈은 누가 처음에 채굴 했어야 정보를 이렇게 다 텍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100바이트까지 제공되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들의 결정,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이제 마이너들이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요 내용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요즘 분들은 이제 UTF-8이나 뭐 UTF-16 같은 그 캐릭터 인코딩을 주로 쓰지만, 여하간 아직까지 그 비트코인 상에서는 이제 아스키 형태로 데이터를 넣고 있고요. 보통 여기 보면 이제 마이닝 풀이라든지 뭐 간단한 메시 같은 거 넣는 경우가 되게 있고, 또 이거를 뭐 다른 형태로 이용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여하간에 코인베이스가 첫 번째 있는 케이스다. 다만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이너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일반 사용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P2FKH예요. 아까 했던 뭐 Pay to 페이크 캐시라고 얘기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UTX를 이용하고 UTX의 어떤 그 블로팅 현상을 만드는 대표적으로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지만 첫 번째 일찍 나온 이유는 가장 쓰기 쉽기 때문에, 가장 쓰기 쉽고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데이터 그 인서션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페이 투 퍼블릭 캐시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지불할 때 보면 이제 OP 코드를 보시면 퍼블릭 키 해시라는 필드에다가 어떤 키 해시값, 그러니까 상대방 보내야 되는 사람의 키 해시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퍼블릭 키 해시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데이터를 집어넣은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보내는 트랜잭션의 가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돈을 실어 보내는데 그 돈은 영원히 쓸 수 없이 UTX에 남아있는, 아까 그 UTX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영원히 남아있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그냥 번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프 오브 번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1달러짜리를 태워버리거나 만원짜리 태워버리면, 우리가 갖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뭐 받거나 다른 거 쓸 수 있지만 그 태워오는 순간에 그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은행에서 그 돈을 찾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용어에서 찾아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프 오브 번, 그러니까 돈을 태운다는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프루프 오브 번이랑 여기서 말하는 번이랑은 좀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예, 다르긴 해요. 예, 맞아요. 다른데 일단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를 저는 써서 설명을 한 거고요. 완전 동일하게 않고 되게 해석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번이라는 용어 쓰고 있고요. 프린스턴 대학 책에서는 이제 프로포인을 번이라는 용어 써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회원님이 얘기하시긴 했는데 요 양반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예, 요 양반은 보면 이제 프로포 번이라는 거는 결코 이제 이행 받을 수 없는 스크립터를 프로포 번이라고 영어를 쓴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도 그냥 돈도 날리는 것도 이제 스크립터니까 이행할 수 없는 스크립터 보니까 이행이라는 건 이제 돈을 쓸 수 있냐 없느냐로 리뎀을 이제 해석한다 그러면, 예, 왜냐면 제가 프루프 오브 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똑같거든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곳에다가 돈을 보내서 태우는 건 맞는데 그 태우는 걸 근거로 뭔가 다른 작업을 하더라고요. 마이닝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리뎀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제 쓰냐에 따라 갖고 약간 이제 사용 방식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 방식이 바뀔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조금 쉽게 설명이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보낸다 그러면 자기가 사이닝을 하고 그 자기의 이제 퍼블릭 키를 집어넣고 상대방의 이제 키 해시 값을 이게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싱이 되는 거거든요. 요 값에다가 자기가 남기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비트코인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어드레스에 해당이 되는 매칭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영원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찾을 수 없고 그게 UTX에 영원히 남겨 있는 방식.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은 그 pay to fake key hash라는 방식으로 용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마이너드 입장에서는 조금 되게 짜증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사실 자기네들은 그 UTX에 있는 것 계속적으로 이제 그 UTX인 거를 이제 트랙을 해야 되거든요. 트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영원히 트랙은 하지만 사실 영원히 쓸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 크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제 블록체인 관련 블럭이 존재하고 두 번째 멤풀이 존재하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UTX가 존재하는데 UTX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메모리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블록체인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실 부담이 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P2FKH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풋당 20바이트, 그러니까 20바이트씩 넣을 수 있고요. 예, 넣을 수 있고, 단지 그 트랜잭션 단지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싱글 트랜잭션에 20바이트씩 넣을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트랜잭션에는 많은 아웃풋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밑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이미 비트코인에 이렇게 넣어놓은 이미지예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다가 예 한번 그 노드 정보 한번 보시겠다 그러면 진짜 짜증나겠네. 예 짜증나죠. 사실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웃풋을 쫙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예 아웃풋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쪼개 갖고 여기 이제 스크립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 데이터 값을 다 쪼개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 넣어 갖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는 케이스. 이거 같은 경우에 UTX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UTX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메모리 찾아다 보니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의사결정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양반은 1비트코인을 집어넣습니다. 예, 이 데이터 넣기 위해서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했나요? 근데 저기 아웃풋을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0.01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전에 541 사토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0.01로 했을까? 엄청 많이 잡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에 집어넣었어요.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니까 예, 뭐 그냥 그때처럼 돈의 개념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런 기능이 된다는 것 때문에 보시면 아웃풋을 0.01로 쫙 쪼개서 집어넣었거든요. 엄청 크게 잡은 거죠. 예. 그래서 0.85 비트코인이 쓰여졌어요. 뭐 더 쪼개면 되긴 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뭐그 1비트코인 가격이 2011년 피자 하나도 못 먹을 때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는 방식을 한 거고요. 저기 혹시 예. 지금 보다가 약간 궁금해진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마이너가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근데 리워드를 주자는 입장이라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영원히 쓰일 수 없는 근데 마이너는 어차피 리워드하고 이거 돈을 받는데 사실 아니, 근데 노드를 이거는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드를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STX 쓸모도 없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인데 영원히 자기한테 이익을 주지 마이너가 플로드가 아니면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죠. 플로드여야지 마이닝을 할 수 있고. 플로드면 UTX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하여튼 있어야 돼. 멤플로 했으면 되지 않나요? 블록까지만 했어요. 멤플은 있어야 돼. 마이닝을 멤플은 해서 있어요. 뭔가 네, 그 멤플은 블럭을 있어요. 전파하려면 예. 실제로 플로드가 기본 조건으로 알고 있어. 플로드가 아니면 전파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데 검증해주고 전파해주고 마이닝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정말 이 내용 보이죠. 자 저렇게 페이크 데이터를 넣잖아요.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너가 이걸 올리고 싶어 한다면 또 역으로는 가능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첫 블록에 대한 리워드는 또 받고 자기 데이터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 블록 등록시키고. 아까 코인베이스 그런 같은 내용이 경우에는 없네. 코인베이스 그런 같은 거죠. 경우에는 지금 낼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는 100바이트밖에 안 돼요. 아니 그만 아니라 하나의 블록을 자기가 다 내고 전파를 하는 구조가 되면. 돈을 내면 되죠. 근데 만약에 돈을 내더라도 그걸 사실 마이너는 또 리워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을 만들려면 프리미어스 블록 해시가 필요한데요. 네.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막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번 그렇게 만들어 해놨다도 놓고 자기가 이전에 블록이 네. 만들어진 네. 거 그게 합작하기는 예, 힘들다. 예. 그렇겠네요. 여러 경쟁을 또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크 퍼블릭 키 해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 투 퍼블릭 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퍼블릭 키 해시 값에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퍼블릭 키에다가 이미지가 퍼블릭 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아까는 이제 퍼블릭 키 해시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번에는 퍼블릭 키에다 집어넣는 방식이고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요. 언컴프레스된 퍼블릭 키 같은 경우는 65바이트잖아요. 65바이트를 활용한 방식을 통해 갖고 쓰이는 방식이고요. 오퍼레이터 몇 개 쓸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프레스 퍼블릭 키의 경우는 이제 33바이트 쓸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문제점은 이거나 동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UTX를 활용하기 때문에 UTX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것이 역시 똑같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두 개를 이제 요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요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많은 UTX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방식이냐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이게 잠깐 나왔듯이 마이너드 입장에서는 영원하게 하여튼 언스펜더블한 UTX는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걸 트레이싱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여간 이 방법 자체는 돈을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쪽선에 낙전들이 계속 생기는데 영원히 쓰는 돈들이 생기더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블록팅 문제예요. 레저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는 블록 사이즈하고, UTX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은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 방식이 계속 좋은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얘기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밑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뽑아본 것 같아요. 현재 UTX 상에서, UTX 상이죠. P2FKH를 해서 얼마 만에 돈이 남아있나를 데이터를 이제 직접 다 뽑아본 케이스고요. 봤더니, 18바이트, 19바이트, 20바이트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20바이트가 맥시멈인데, 이게 또 데이터 보다 보니까 18바이트로 데이터 집어넣는 게 있고, 뒤에 뉴라인이 붙은 것도 있고, 탭이 들어간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여기는 다 세 개를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현재 UTX 상에, 330 비트코인 정도가 현재 요 방식으로 좀 못 쓰는 형태로 데이터가 남긴 상태로 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UTX 상에. 영원히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에 330 비트코인이 형태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방식은 이제 OP 리턴이에요. 지금 회근님이 하고 방식인데, 일단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들어간 방식입니다. OP 리턴하고, 아까 나왔던 P2FKH나 P2KH하고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UTX에 남기지 않습니다. 곧바로 블록체인에, 블락에다가 데이터를 남기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UTX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우선시 된다 그래야 되나? 가장, 리코멘드 되고 있는 방식이라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OP 리턴이 좋긴 한데,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제 스몰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 나왔는데, 정확히는 80바이트를 남길 수 있고요. 80바이트를 남길 수 있고, 80바이트 남길 수 있고, 80바이트다 보니까, 조금 양이 적을 수 있는데, 여하간은 80바이트 남길 수 있고, 남길 수 있고요. 물론 이거를 좀 확장해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는 80바이트 남길 수 있고요. UTX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들은 이걸 트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UTX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겨서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 정도는 필요하는데 돈을 남길 필요도 없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좀 그 불편한 점이 사실 있어요. 데이터에 많이 못 남기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 보통 아시겠지만 싱글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많이 아웃풋이 멀티 아웃풋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아까도 설명드렸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OP 리턴은 표준 트랜잭션에서는 only 하나밖에 쓸 수가 없대요. 하나밖에. 회그님이 실험을 해봤는데 되긴 돼요. 테스트넷은 되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사실 저는 코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코드를 봤어요. 봤더니 코드에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따라서는 이게 되기도 하는데 보면 이제 이 데이터 아웃풋의 OP 리턴 값이 하나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그게 안 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테스트넷에서 돌아가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코드상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고민한 이유가 보면 아까 OP 리턴이 80바이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한 개의 트랜잭션에 아웃풋이 쫙 써놓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이미지 집어넣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쫙 집어넣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좀 편하게 아까보다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돈을 태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현재로서는 표준 자체는 그 OP 리턴 단 하나밖에 못 넣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회그님이 돌려본 바로는 돌아가더라 테스트넷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식 네트워크에서 아마 테스트는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OP 리턴 같은 경우가 약간의 그 스펙이 몇 번 바뀌었어요. 80바이트였다가 중간에 40바이트로 갔다가 다시 80바이트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들끼리에서도 약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보면 하나밖에 쓸 수 없다고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니즈가 있잖아요. OP 리턴은 멀티플 트랜잭션 써갖고 한 번에 데이터를 쫙 날리면 되게 그 쓸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144자인데 80바이트 너무 작잖아요. 뭐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멀티플 트랜잭션에 이제 OP 리턴을 여러 개 써서 데이터를 쓰는 방식도 구현은 가능하겠지만 비트코인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그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순서를 컨트롤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하간의 OP 리턴은 그냥 스몰 어마운트 업 데이터, 그러니까 약 조그만 한 80바이트 정도의 스몰 데이터만 쓴데 자기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고, 큰 데이터를 때는 딴 거 쓰세요.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일단은 레코멘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OP 리턴이 비록 표준화되어 있고 데이터를 넣기에 가장 용이한 방식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노드에서 플루닝이 가능하거든요. 가지치기 하는 게 가능한데 자기 어떤 노드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OP 리턴은 쳐내고 반받아들이는 블록체인 노드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노드가 다 받아줬는데 받아지는데 그냥 무시해버린 거고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풀노드 운영 상관이 없는데요. 풀노드 중에 이제 저도 여기 PC에 돌려봤는데 하드가 남은 공간이 한 100기가밖에 안 되니까 비트코인이 한 200기가 되잖아요. 다 돌릴 수 없으니까 저도 뭐 최근에 한 달 이내에 블록체인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 이런 식의 옵션을 처음에 띄울 때 가능해요. 여러 가지 그런 거로 하나로서 그건 관리가 안 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노드가 한 10,000개라 그러면 10,000개 중에 10,000개가 다 똑같은 정보를 복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위험성 정도를 언급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P2FMS라고 해서 Pay to Fake Multisig예요. 이거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용해서 비트코인 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3명한테 서명을 발행해서 그 중에 예를 들면 2명이 오케이 하면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거든요. 돈을 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에스크로 서비스, 예를 들면 11번가나 이런 오픈마켓에 물건을 살 때 보면 우리가 돈을 셀러한테 곧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11번한테 보내고 11번가가 물건을 샀다라고 검증을 하면 보통 이제 셀러한테 돈을 전달할 방식이잖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때 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시그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회사에 CFO, CEO, COO가 있는데 돈을 내자고 할 때 임원 중에 3명 중에 2명이 오케이 해지만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멀티시그인데 멀티시그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2명 중에 뭐 1명이 할지 3명 중에 1명이 할지 뭐 N명 중에 1명이 할지는 이제 아니면 N명 중에 2명이 할지는 이제 구현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식은 하나의 주소에는 예를 들면 3명이 한다 쳤을 때 하나의 주소에는 실제 리얼 퍼블릭 키를 쓰고요. 나머지 하나 내지 2개는 그 주소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정말 페이크입니다. 네. 그 방식을 써갖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도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 중에 하나는 똑같이 UTX에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단점이고요.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면 첫 번째 리얼 퍼블릭 키가 있기 때문에 그 키를 자기가 사이닝하면 그 데이터를 써버릴 수 있는 거죠. 스탠더블 가능하니까. 오히려 그 TX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뭔가 밸류를 보내고 나서 사실은 내 퍼블릭 키로 그걸 빼가면 사실은 그 UTXO가 없어지는 거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남지 않을까요? UTXO가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UTX 없어지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해당 TX를 조회 보면은 멀티시그 쪽에 그쵸, 보면 예. 데이터가 남긴다. 예. 그러니까 UTX만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여하간에 UTX는 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고. 아까 전에 541 사도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546인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남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돈 써야 되지 않나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페이트 방식은 다 돈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러나 수수료는 발생하겠죠. 그렇죠. 수수료 빼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쓸데없이 그 맞습니다. 546도시라면 예. 그거는 버릴 필요 없고. 예. 그래서 뭐 여하간에 아까 보면 이게 하나 쓰는 거 65바이트였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개수를 여러 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몇 가지 하느냐에 따라서 뭐 65 곱하기 n명까지 자기가 n-1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방식을 쓰되 데이터를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앞에 퍼블릭 키조차도 리얼한 거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을 그렇게 하면 이제 UTX 영원히 남겠죠. 영원히 남는 거죠. 예. 예, 그 방식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남기는 그 글자나 뭐 그런 게 자기가 기억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 남길 수도 있잖아요. 예? 값이나 이런 건 없어도 그걸 예, 그렇게 남길 수 있게. 내가 뭔가 이렇게 기록을 꼭 남기고 싶은 건 자기가 알잖아. 살아가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근데 효과를 UTX 안 찾아와도 어차피 546사토시만 투자하면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스스로 더 넣을 테니까 찾는데 그게 날 수도 있겠네. 오히려 더 많은 글자를 쓸 수 있고 UTX에 남기는 게 그쵸, 예. 생태계는 무너져. 생태상으로는. 예. 그러나 뭐 보면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그 단점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거를 구현할 때 보면 이제 체크 멀티시그라는 오퍼레이션을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OP 체크 멀티시그를 쓸 경우 스크립트 길이가 기본적으로 400바이트 이상이 돼야 된대요. 400바이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P가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길이 자체가 기본적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2명 중에 1명 할지 3명 중에 1명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더 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쓰다 보면 비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P2SH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P2SH를 쓰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P2SH를 쓰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P2SH 자체가 조금 다 아시죠? 저도 매번 볼 때마다 기억을 못 해갖고 어려워서 캐시 대신에 미들 스크립트 해시 예, 뭐 그렇게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매크로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P2SH를 쓰는 이유가 뭐 이렇게 있어요. 쭉 아마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저도 뭐 다 외우지 못합니다만 참 설명하기가 이거 자체가 양이 좀 많았던 내용이어갖고 예, 이거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그 아까 보면 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5명이 있는데 5명의 멀티시그를 쓰는 건데 5명 중에 2명이
그 사이닝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립터거든요. 스크립터인데 이제 P2SH 쓰게 되면 이거를 그 리뎀 스크립터가 그래갖고 이거를 하나의 스크립터로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락킹 스크립터를. 그러니까 축약해서 써야 된다 그래. 축약해서 얘기한다 그러나요? 예, 축약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이제 UTX에 있는 거를 이제 이행할 때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돈을 쓰는 방식을 쓰는 게 이제 P2SH라고 봐주시면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쇼핑몰 같은 걸 구현을 하게 될 경우에나 조금 복잡한 기능이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100% P2SH 쓰게 될 텐데 곧바로 상대방의 어드레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이제 스크립터 기능이 들어간 거는 단축시키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P2SH를 쓰는 거고 PTS 쓰다 보면 일단은 그 트랜지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트랜지션 P는 이 트랜지션 사이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아니라 사이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 세그위트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지션 사이즈를 줄이는데 되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라는 형태로 쓰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 방식이고요. 다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방식인데 P2SH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했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여기다 이제 페이크가 들어가긴 했는데 페이 투 페이크 스크립트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그 스크립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똑같이 이제 P2SH를 쓰는 방식이고요. 그러나 방식이고요. 일단은 그 P2FSH를 쓰는데 여전히 이것도 그 UTX를 쓰는 겁니다. UTX를 써서 UTX 상에 원하는 정보를 남겨두는 방식이고요. 아마 이제 실제로 쓰게 될 거는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two stage of P2SH tran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그 P2SH만 쓸 경우에는 기본적인 UTX에 남아 있잖아요. UTX에 남기고 나서 곧바로 그 리뎀을 시켜갖고 이행을 시켜갖고 블록체인 시장으로 곧바로 보내버리는 형태를 두 가지 작동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 정보를 남기는 방식을 쓰는 게 이제 이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방식은 볼 거였고, 되게 특이한 방식이에요. 예,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2S 방식이 있고, 사실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방식이 이제 다음 방식입니다. 데이터 드롭 메서드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보는 방식인데, 회근님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드롭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 드롭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키가 된다고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요 데이터 청크들은 이제 하나에 520바이트씩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하간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쪼개고 하고 나면 1529바이트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29바이트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크립터고, 이것도 이제 아웃풋이나 인풋을 여러 개 만들면, 더 크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0K까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방식을 이용을 하면, 뭐 큰 이미지 파일 같은 것도 충분히 남길 때 되게 유용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 드롭인데, 서명을 없이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서명을 넣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서명을 없이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제 서명이 없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간의 효율성으로 쓸 수 있고, 다만 문제점은 아까 나왔던 트랜잭션 멜리비리티 발음이 안 되네요. 하여튼 변조, 트랜잭션의 변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그네처 같이 써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변조로서도 이제 무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요 이미지를 넣은 예인데요. 사실 트랜지션 개수는 아까 그 만델라 이미지 들어간 것보다는 트랜지션 개수 훨씬 더 줄었어요. 아까 트랜지션 훨씬 많았잖아요. 거의 아까 85개의 트랜잭션이었는데, 아웃풋 개수였는데,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20개밖에 안 됩니다. 20개밖에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요 데이터 필드를 조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쪼개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예, 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방식을 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더불어서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곧바로 집어넣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해시 매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번 조금 더 세련되게 그 해시를 써서 이제 넣는 방식도 존재한다 라고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에도 얘가 있던데. 그러면 그 그림 같은 거를 그렇게 나눠서 놓고 나중에 다시 풀면 그대로 원장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짜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요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하는 거는 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술가 화가 같은 사람이 자기의 그런 고유한 거를 저렇게 남겨서 100년 후에 오픈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가격으로 뜰 수 있겠다. 비트코인이 남아있으면요. 100년 후까지. 예. 블록체인 기술이 예, 있는 그 남아있으면, 예. 괜찮은 방법이죠. 예. 왜냐면 고가구라든지 고예술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예. 예. 그래서 뭐, 데이터 해시 방식을 쓰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뭐, 쓰는 방식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요 이미지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은행을 뭐 조롱하는 이미지라 그러는데, 요걸 써서 넣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각각에 대해서 뭐, 스나이핑 할 수 있고, UTX에 대한 스나이핑 하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 아닌 거냐, 뭐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는 어떤 트랜잭션 멜리어빌리티, 트랜잭션의 중간에 변전을 쓰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거 있고 없고에 설명하는데, 이거 보면 설명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결론만 놓고 보면,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인테그리티가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게 좋은 거고, 스나이피어블이라 썼는데, 스니피어블이라서 이거 해야 되나? 스나이피어블이 하여튼 뭐, 이거 됐는데, 이거는 이제 노인 게 좋은 거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데이터 해시를 쓰는데, 시그네처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걸 쓸 때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어요, 그 대신에. 물론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까 80바이트, 64바이트, 20바이트 얘기하다가 1461바이트니까 엄청 커진 거죠. 최근에, 그쵸? W/5는 뭐예요? 그, with signature. 설명이 있고, 그건 with signature. without signature. 예, without signature. 예. 이렇게 보시면 이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 얘기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서는 어떤 게 이제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으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냐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P2FKH 뭐 이런 것들은 20바이트밖에 안 되고, unspendable UTX 쓰고 있고, 결론 이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P2FK 같은 경우는 65바이트고 이것도 unspendable UTX 쓰고 있고, P2F 멀티 시그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195바이트 쓰고 있고, 이것도 unspendable UTX 쓰고 있고, OP 리턴 같은 경우에는 UTX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좋긴 하지만, 노드가 풀run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P2SH 베이스 방식이 그래도 UTX는 전혀 느리지 않고, 여하간에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이제 딱 살짝 이제 이렇게 풉니다. 사실 이거만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길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하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OP 리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단점은 풀런어블, 그러니까 특정 노드에서는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가지는 이제 UTXO에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또 UTX 넣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상관없는 부분이고,
맥스 데이터는 트랜잭션을 얼마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느냐 봤을 경우에는 OP 리턴은 아까 얘기했듯이 80바이트밖에 안 돼요. 안타깝게도.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뭐 80, 50에서 60K 정도 데이터 드롭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단위로 보면 아까 그냥 하나의 아웃풋으로는 뭐 16,000, 뭐 17,000, 1,600 정도 됐지만 트랜잭션 전체로 보면 한 트랜잭션에 이만큼씩 박아놓을 수 있습니다. 꽤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K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고 정확히는 이제 한 트랜잭션 100K 정도 되잖아요. 맥시멈 리미트가. 이게 다른 OP 코드 때문에 아마 좀 줄어드는 케이스고요. 이거 봤을 때 이제 토탈 코스트로 봤을 경우에는 역시 OP 리턴이 제일 싸다. 왜냐면 OP 리턴은 비용이 안 들어요. 오로지 트랜지션 피만 들기 때문에 제일 싸고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데이터를 많이 넣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땄을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가 이제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선이 이게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분석한 이제 코스트에 대한 그 효율성을 봤을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 해시 without signature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시크릿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 밑에 걸 쓰는 거가 뭐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비트코인 상이잖아요. 예. 이더리움은 가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쌀까요? 이더리움은 제 생각에는 1월 달에 대대적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확 바뀌는 것 같아갖고. 예. 그때 완전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게 더 싸요? 이더리움이 훨씬 싸죠. 쌀 거예요. 예. 이더리움이 훨씬 싼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너무 편차가 커요. 비쌀 때는 너무 비싸다가 쌀 때 좀 싸고. 그래서 좀 지그시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 데이터 필드를 트랜지션 보낼 때 데이터 필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에 정보를 남길 수는 있긴 있거든요. 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컨테이너 말고요.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꾸겨 넣는 방식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 뭐 하여튼 뭐 이번에 한번 크게 바뀐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바뀐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 보고 나서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보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만 했어요. 사실 이제 정보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잘 다시 재조립할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OP 리턴이 제일 편합니다. 단일 트랜잭션에 단일 아웃풋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끄집어서 디코딩 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쉬운 건 사실인데 많은 데이터를 넣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버닝이 그러니까 돈을 쓰는 그 트랜잭션과 아닌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쓰고서 이제 약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이제 용이하고 더 좋을까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다 코딩을 짜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봐주시면 그냥 보일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OP 리턴이 일단은 그 이렇게 써 있어요. OP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타데이터 정도 넣는 대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파일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풀 데이터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걸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 ID 값을 같이 넣어준 형태로 해서 OP 리턴과 그 어떤 그 뭐 데이터 드랍이 됐건 뭐 P2K MS가 됐든 이런 거를 약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것과를 같이 묶어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험한 것들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이렇게 크게 보면 사실 뭐 차이 안 나는데 이거 앞에 쪼개본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쪼개진 거고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결론만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스몰 데이터만 넣기에는 OP 리턴이 최고다. OP 리턴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더 이상의 선택의 폭이 없다. 그러니까 솔리드 초이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여기를 표준화된 방식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큰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근데 그 낮은 비용을 넣고 싶으면 아까 나왔듯이 데이터 드롭 without signature를 쓰는 방식을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선택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보안, 그러니까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은 데이터 해시 위드 시그네이처다 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거 왜 제가 이걸 해놨죠? 그러나 일단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블록체인상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다 내려고 하지 말아라. 말고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해시 정도만 다큐멘트 해시 정도만 넣는 데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통 이제 요즘 프루프 오브 이그지스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형태의 요구를 하는데 그런 형태에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커뮤니티에서는 권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의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는 그냥 마켓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쭉 정도가 이제 결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대충 예, 간단하지 않은 알고 보면 쓸모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예, 뭐 좀 좋게 보시면 재밌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